지난 토요일에 해안포를 발사했던 북한, 정말 대남 군사 도발을 준비하는 걸까요? 전문가들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센터장님, 다음 달에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한미 군사 연습대, 그때 내륙 진격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아주 고강도로 진행된다고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그동안 훈련은 상륙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수륙 양용 그 차량 거기에 탑승을 해가지고선 이제 해안으로 접근을 해서 네. 교두보를 확보하는, 네. 다시 말하면 상륙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이제 그런 작전에 집중을 했다면 여태까지의 훈련을. 이제까지의 네. 훈련이. 그러나 이제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죠. 특히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우리 한미의 작전 개념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이 작전 개념은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해오면 네. 방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우리가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선제로 받게 되면 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시 반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된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가시화되고 임박했다고 판단된다면 선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 우리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포함이 됐고, 작전 계획이 수립되면 그 작전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훈련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륙 이후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진격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주요 목표가 핵미사일 기지, 또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작전을 이번에 실시하는데, 과거와는 규모도 크고 또 전반적으로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 기간도 조금 더 길게 하고 아무래도 그 전보다도 좀 고강도로 훈련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상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현장으로 또 이동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오스프리 헬기가 투입된다고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동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6.25 전쟁 때 우리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7월 말 8월 초 어간에는 낙동강 방어선, 다시 말하면 경상남북도 일대만 거의 남아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네. 이 전세를 역전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이 상륙작전의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돼 있고요. 상륙을 했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목표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차량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수송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스프리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 글자 그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 프로펠러가 2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신속하게 전진할 수 있지만, 수직에서 그대로 이착륙해서 그 상륙한 병력들이 목표 지역에 신속하게 이동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된 것이 바로 오스프리라고 하는 이 비행기고, 속도라든지 항속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헬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륙에 의해서 이제 그 내륙 진격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것까지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건데요. 자, 그렇죠. 김 대표님, 이런 식의 훈련을 한미 해병대가 고강도로 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서도 상당히 좀 압박을 느끼게 되겠죠?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겁니다. 제가 북한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네. 북한 당국자들이, 그리고 북한 최고지휘부가 제일 걱정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인데, 네. 이게 저들 말로는 비행기가 1도만 방향각을 틀어도 바로 평양으로 날아온다. 1도만 틀어도. 네. 바로 그런 식으로 사병들과 군인들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연합훈련은 최고지도부에 대한 이제 무시무시한 압박으로 된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보다 더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지휘부만 사실 없어지면 타격받으면 핵과 미사일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북한 당국은 한미훈련에서 아주 촉각을 건져세울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는 걸 저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최대 규모로 한미 군사 연습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하거나 추가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뭐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밝혔지만 추가 도발의 위험을 항시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당하기만 하지 않겠다는 게 김정은의 서해 어떻게 말하면 어린 자존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압박을 하면 원래 당해야 되는 게 순리인데 이 어린 친구는 그 과도한 자존심 때문일까요? 지금껏 네. 보면 계속 핵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계속 반발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발할 거다. 그런데 누구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 공군과 지상군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직접 지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의도일까요, 센터장님? 예,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그거예요. 이제 그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와 또 무력 시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특히 F-21 랩터라고 하는 것은 북한 레이더에 전혀 포착이 되지 않고 김정은이 모르게 김정은의 집무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마 그걸 피해서 꼼짝 못하고 어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보여지는 사진들도 조작을 해서 내보내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분석들을 했는데 이번에 보란 듯이 나와서 지휘를 했단 말이죠. 네. 소위 평양 사수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훈련을 직접 지휘를 하고 전차 기동 훈련, 포사격 훈련을 지휘하고 또 전투기 검열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신식 전투기 그것이 미그 29와 미그 23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이미 구닥다리 전투기죠. 미그 29라고 그래도 80년대 도입이 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F-16에 대처하기 위한 전투기인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미그 2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이제 도태 단계에는 F-4D와 필적하는 그런 북한의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신식 전투기라고 하는 걸 이제 띄워놓고 나름대로 훈련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정은으로서 또 그 북한으로서는 지금 김정은의 리더십을 최고조로 올리고 김정은 중심의 북한을 세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의사결정의 1순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외부 세계의 압박에 김정은은 의연하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북한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NLL 인근에서 해안포를 열어서 우리를 향해서 사격을 하면서 백령도 서해오도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이 비방에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적어도 국제사회의 압박,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오는 압박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회가 어려워질 거고 특히 대한민국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방금 북한의 전투기 실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자, 김 대표님 그 북한 군에 계셨는데 그 북한의 공군력 우리보다 전투기 보유 대수는 2배나 많다고 해요. 근데 공군력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의 공군들도 알고 있죠. 2배가 많다고 남조선보다 하고 있지만 네. 또 2대1 비율로 약하다,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네. 한 대 떠서 5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북한의 하다못해 대공포 애들도 다 알기 때문에 네. 저들이 약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원래 주력 전투기라고 했던 F-19 이웅평 대위 그리고 이철수 대가가 몰가버리는 바람에 80년대 이제 서른에서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에서 들여왔고 또 후에 약간 개조를 합니다. 항공 거리를 높이겠다고 그 기름 탱크를 누리기도 했지만 네. 일단은 조종사들이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우리가 한국군보다 대수만 많을 뿐이지 취약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수태수기 같은 경우에 실제로 북한의 그 서령급 이상 장교들이 과거에 이라크 전쟁에 참가했던 그 기록 영화들을 보면서 그나마 우리가 한국군보다 좀 대수로서 많다고 했던 공군도 게임이 안 되는구나를 알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은 그런 데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과시를 위해서 북한의 훈련, 동계 훈련 그 규칙상 아직 종합 전술 훈련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3월 말이 돼야 이제 종합 전술 훈련을 하고 쌍방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네. 이번 김정은은 정말 자기 과시를 위해서 나 살아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렵지 않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종합적인 훈련을 하죠. 공군 훈련, 이거 뭐 훈련, 동계 훈련 마지막에나 하는 거, 네. 그리고 쌍방 훈련, 평양 방어 훈련 이런 것까지 막 겹치면서 한 걸 봐서는 정말 두려워했구나, 정말 떨리는구나. 떨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 안 떨려 하고 무지 떨리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런 두려움의 표현으로 그렇게 훈련을 한 거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 그 105 탱크 사단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105 탱크 사단 한국전쟁 당시에 서울에 제일 먼저 입성했던 그런 북한의 탱크 부대라고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 105, 북한 말로는 105라 그러는데 105요? 105 땅크 훈련소 그리고 사이어 훈련소 이런 훈련소들은 군단보다는 작고 사단보다는 뭐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 북한 말로는 이 훈련소들은 최고사령부 작전예비군단이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각 군단의 그 차지한 위치에 상관없이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공격을 위주로 하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런 부대들이 이번에 나온 것은 자 공격 훈련도 하고 보여주고 공격 훈련도 한다는 걸 보여주고 평양시 방어 훈련을 했다고 하니까 방어 훈련도 보여주고 그리고 동시에 공군 훈련도 지휘했다고 하니까 별 짓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속은 비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이런 종합기동 훈련을 하려면 정말 1년 내내 겨울 내내 훈련을 해서 3월 말 4월 초에 종합 훈련을 하고 사실 훈련을 마치거든요. 네네. 이걸 지금 한 달 반 정도 앞당겼다. 앞당겨서. 예. 네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는 조금 눈에 띌 만한 부분들이 황병석 군 총정치국장이 수행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북한 권력 서열 2인자인데 이렇게 중요한 훈련 장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 혹시 대남 도발을 준비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예,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죠. 또 나이가 있으니까 또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김정은이가 오만하게 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발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 무모한 행동이 가져올 후과가 무엇일지 지금 점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개성공단, 또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 외에도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북한의 변화를 위한 우리의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지도부로서는 앞으로 다가올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도 그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계산하고 그것이 도발로 갈 가능성도 있고 도발 이후에 또 다시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북한이 이제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다시 협상 국면으로 갑자기 틀어서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자,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지금 얼마 전에 북한에서 리영길 총참모장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게 공식 확인이 됐거든요. 자, 이 리명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센터장님? 예, 저는 지금 이제 북한이 인물난 안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젊고 유능한 장교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별들을 장령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 인물들이 꽤 있지만 김정은이에게 정말 충성을 다 바치고
김정은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을 아직 못 찾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총참모장은 우리로 말하면 합참의장과 같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군령권을 지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6번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임명한 그 사람의 리명수라고 하는 인물은 1930년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80이 넘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총참모장을 시킨다? 그래, 물론 뭐, 김정은이가 필요하면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전에서 주로 쭉 커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도 지냈고, 그 작전국장도 지냈던 인물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까지는 2년 동안 인민보안부장, 우리로 말하면 경찰청장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리영기를 처형하고 리명수를 갖다 앉힌 것이 리명수가 아버지 시대에 신임을 받던 인물이고 김정은 정권에서 중요한 공안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아주 노회한 인물이 사실 김영철, 이번에 통전부장으로 임명한 김영철도 40년대생이니까 노회한 사람이고 그렇죠. 역시 리명수도 노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 김정은 필요에 의해서 일단 좀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군부의 동요도 좀 차단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계산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수뇌부 숙청이 북한군의 장악력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지는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